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설명회 공지를 한 이틀 전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알고 찾아오셨어요? 네, 원래 보통 한 2, 3주 정도 쭉 공지하고 시작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내년 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잘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좀 많을 텐데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사람마다 좀 상대적인데 노력의 양보다는 노력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두세 시간 이상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10시간 공부해도 한두 시간의 효과를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노력의 양보다는 노력의 질이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의 일정한 정도의 노력의 양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임용시험이 공부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은 평균적으로 주당 주로 나눴을 때 이제 하루 평균 공부량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은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가정에서 뭐 애들 돌봐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 시간 확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주에 평균을 냈을 때 하루 평균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시간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하면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력이 필수적으로 된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노력하면 그럼 합격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임용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못한다. 이건 맞지만 노력을 하면 합격하느냐라고 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한 뭐 2년,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요. 전략을 잘 세우셔야지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고 초수 합격이 가능하고요. 저의 수업 듣는 선생님들 초수 교육학 만점 20점 만점인데 초수의 교육학 20점 만점 받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올해도 엄청나게 나올 것 같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전공이 안 돼서 떨어졌어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교육학 어려운 교육학에서 20점 만점 받고도 전공이 안 돼서 떨어져서 이런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전공도 전략을 잘 세우셔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공은 어쨌든 교육학보다 양이 더 많고 전략도 더 잘 세워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전략을 세워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도록 한다든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잘 제시해주고 출제 경향에 맞게 안내해주고 하면 전공도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1년 안에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능하면 1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 전략.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 것인지 어떤 책을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강의 선택과 책의 선택에 대한 전략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것을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하고 기억할 것인가라는 기억 전략 그리고 중간중간 인출해 줘야 되고 내용을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이걸 이해한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략.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잘 구사할 수 있을 때 같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이죠. 그죠?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갈 수 있도록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전략을 계속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게 맞는 전략인지 계속 한번 고민해 보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정리하고 머릿속에 암기했는데 암기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암기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때 합격이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정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노력이 중요하다. 여기다 전략까지 더해져야 된다. 그럴 때 쉽게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항상 공부하시면서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다가 내 나름대로 어떤 실력이 안 오른다 할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얼마나 내가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내가 전략에서 문제가 있나 보다. 이해 전략, 암기 전략에 문제 있나 보다. 어떤 부분에 문제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개선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합격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노력과 효과적인 전략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아, 가능할 수 있겠다.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합격 확신이 이제 새겨지면 더 이제 추진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올해죠. 2023학년도 올해 교육학 논술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이제 제 카페 달려와서 이렇게 글 쓰신 분들 이제 간단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요. 가치수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요. 가치수라는 얘기 좀 많이 합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저도 뭐 듣기 상당히 좋습니다. 실은 아니지만 뭐 시험 문제 풀면서 미쳤다 하면서 풀었다고 합니다. 전공에서 맹공했지만 그러니까 둘 다 둘 다 잘해야 되네. 전공도 잘해주고 교육학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학이 먼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시험 보거든요. 교육학에서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전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교육학이 좀 쉽다라고 느껴지고 잘 풀린다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전공에서도 이 기운을 받아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첫 스타트가 교육학이기 때문에 교육학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카페 이름을 가치수 교육학 논술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고, 제시문 문제 읽으면서 행복했다. 문제 읽으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긴장되고 그럴 텐데요. 목소리가 귀에 들리더라. 이런 분들도 많아요. 계속 강의 듣다 보면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시험지 만든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사한 문제, 평소에 강조해 왔고 또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들이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제가 문제 만든 줄 알았다. 밑에 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출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시험 모의고사 문제 푸는 내내 모의고사 푸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 강조한 거, 평소에 강조한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 강의 들을 때, 권지수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중요하다가 하는 거 있잖아. 별표 2개, 3개짜리 있거든. 그것만 해. 그것만 하면 충분히 합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별표 2개, 3개에서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체크 표시는 드립니다. 체크 표시하는 거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시 했던 그 내용만 지금까지 예외 없이 다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데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예외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예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중요하다는 하는 것만 하고도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최종 탈락했던 뭐 애기 엄마 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죠. 작년에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더니 12점. 공부 안 하고 12점 맞으면 잘 맞은 거죠. 20점 만점에. 근데 올해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만 믿자라는 마음으로 모의고사 전부 다 3번 이상 돌렸다. 그러니까 시험지 받고 진짜 감사하다 하면서 시험 봤더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작년입니다. 2022학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 매년 하여튼 뭐 적중 얘기 매년 하는 얘기고, 첫 문제부터 다 나와버리는 거 보고 진짜 출제자가 제 강의 보고 문제 내나 싶다 뭐 얘기. 시험지 보고 소름 돋았다. 문제 풀면서 제 생각이 났고, 재구성, 테크놀로지 이거 보고 소름. 이 책이 없거든요. 책이 없는 내용,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제 이 응용해서 나온 거죠. 저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문제 풀어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문제 보고 소름 돋았다. 이렇게 뭔가 책이 없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풀었던 게 이제 나오면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제 쪽으로 옮겨 탔다 그러는데 하반기에 옮겨 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옮겨 타신 분들이. 이번에 1번 보자마자 헐, 이게 합격 수기에서 봤던 과치수인가? 그 다음에 이분 삼수생이죠. 삼수생은 중간에 뭔가 바꾼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꿀 때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왜 떨어졌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못 고친다 싶으면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중률도 좋고 오픈형 대비도 잘해주는데 추천 듣고 강의를 바꿨다. 교육학 시험이 끝나는 종이 칠 때 제 얼굴이 생각나고 이래서 이제 가치수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작년에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보시면요. 초수분들 20점 만점 되게 많아요. 그 프린트물에 보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았습니다. 보시면 이분도 초수인데 이제 20점 만점 받았죠. 뭔가 자신감 넘치고 분명하고 명확한 강의 스타일이 좋아서 저는 이제 딱딱 찝어주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키워드가 뭐다. 딱딱 찝어주니까 명확한 거죠. 보통 이제 인문학이 이 자연과학에 비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말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딱딱 떨어지는 게 없는데 저는 수학을 좋아해서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딱딱 떨어지게 탁탁 핵심을 딱딱 잡아주고 하니까 명확하죠. 신의 한 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점 초수에 20점 만점이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이분도 초수 임용이었죠. 교육대학원 올해 5월에 졸업하고 초수 임용이었는데 20점을 1차 합격했죠. 12월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는데 OT 듣고 이분이다. 한 방에 1년 커리 결정했다고 합니다. 1년 커리 결정하면요.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중간중간에 이제 뭘 해야 될까 말할 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면 올 때 보면 이제 편하죠. 교육학 들으면서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인출이 안 되나 자책도 많이 하고 과락만 면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 많습니다.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교육대학원이니까 뭐 교육학을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생소해요. 내용 자체가 용어도 생소하고 내용도 생소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되게 그 자체가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인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 중간중간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20점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걸 잘 참고 이겨내셔야 돼요. 중간에 힘들다, 뭐 잘 외워지지 않는다 뭐 해서 뭐 방향을 바꾼다든지 또는 뭐 공부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분도 초수죠. 초수 만점. 1년 커리 그대로 따라갔는데 자연스럽게 손이 알아서 다 쓰고 나온 걸까요? 아직도 못 믿겠다. 중간중간 응원해 주시는 말씀 듣고 참 많이 위로받고 울기도 했더라. 중간중간 이제 우리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응원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만큼 힘들다 이거죠. 근데 힘든다는 거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공부 하나부터 생각하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는 함께 걸어가지 않은 이상 아무도 잘 모르죠.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막 다 생략하고 이제 그 몇 가지 필요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 60점 6번도 이제 삼수생이죠. 이제 삼수생인데 계속 15.67 받다가 15.67도 뭐 적은 점수는 아닌데 올해 처음으로 20점 만점 받았다라고. 그 재수 3수 이상 분들은 점수가 그대로 고착화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부하는 패턴 습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데 이렇게 20점 만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분도 이제 20점 만점인데 타 교수님 커리 타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9월부터 다시 제 걸로 바꿨다 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7월에 바꾸거나 이제 9월에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어떤 선생님 이제 수학 그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그 남자분이 이제 제 수업 쭉 같이 들었는데 그 여자 친구가 다른 선생님 수업 듣고 있었대요. 저 남자 친구는 제 수업 듣고 그러다가 이분처럼 7월인가 9월인가 이제 막그 이게 설득을 해서 제 수업을 같이 들었대요. 같이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19.67인가 나오고 여자친구는 바꿨는데 20점 만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잘 바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만 딱딱 아까 그 합격생들이 했던 얘기처럼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것만 강조하는 그것만 해도 합격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만 철저히 이제 외우자라는 생각했는데 20점 만점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20점 만점은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8점 저는 개인적으로 18점 이상을 목표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20점 만점 받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버리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18점 이상 맞자라고 생각하면서 20점을 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난 안 돼 철저히 해서 20점 만점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공하고 이렇게 점수를 볼 때 교육학은 18점 정도, 전공 몇 점 정도 이렇게 해서 합격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죠. 어떤 전략을 잘 세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4학년도 탁월한 만점 전략 설명회입니다. 오늘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중등임용 시험 일정 출제 범위, 두 번째 제 강의 특징 안내, 그리고 세 번째 공부 전략, 네 번째 내가 왜 교사가 돼야 되는가? 자, 일단은 이제 그 세 번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조금 주의 깊게 듣고 가시면 오늘 많은 걸 얻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출제 범위 보도록 하죠.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두 가지로 이제 치르게 되고 한국사는 이제 자격 시험이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3급 이상. 그러니까 한국사 그 검정 시험은 지금 미리 끝내셔야 됩니다. 늦게 끝낼수록 훨씬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교육학이나 전공을 공부해야지 한국사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사 자격 아직 못 따신 분들은 이번에 1월달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별로 어렵지 않죠. 높은 점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딱 그 해당되는 점수만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기출 문제 하나 딱 갖다 놓고 기본수 하나 갖다 놓고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냥 딱 한 1, 2주만 집중해서 보면 금방 끝나요. 그냥 혹시 한국사 자격 검정 못 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기출 문제 그다음에 기본수 2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돌리면 그냥 끝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끝내주시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임용시험 관련되는 것은 이제 교육학과 전공이죠. 교육학 9시부터 10시까지 60분 시험 봅니다. 60분. 그 다음에 40분 쉬었다가 전공 A, B로 나눠집니다. 전공 A 90분, 또 40분 쉬었다가 전공 B 90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죠. 4시간에 1년의 농사가 끝난다. 이렇게. 너무 허무하죠. 대신 4시간 만에 내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공부했는데 4시간 안에 이제 끝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교육학이 먼저 시험 치르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적을 때 전공에도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교육학도 잘 보고 전공도 잘 보고 어떤 분들은 교육학 못하니까 교육학만 잡다가 전공 놓치는 분들이 있고 전공 잡다가 교육학 놓치는 분들도 있고요. 전공이 쉽게 나오면 교육학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이 쉬워서 점수 차이가 잘 안 난다 그러면 교육학에서 거의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공이 굉장히 어려워서 편차가 많이 나면 이제 교육학보다 전공이 이제 좌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교육학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 전공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둘 다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그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전반기에는 교육학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고 후반기 갈수록 교육학 비중을 떨어뜨리고 전공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시간 안배를 하실 때. 초반에 상반기에는 교육학 일정한 수준을 끌어올려 되니까 교육학의 시간 비중을 예컨대 뭐 한 6대 4다. 그러면 전공 6, 교육학 4.
정도 공부하다가 하반기에 교육학 3, 전공 7 이런 식으로 전공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자, 교육학은 한 문항입니다. 논술로 돼 있죠. 20점 만점이고요. 자, 논술로 돼 있지만 그 배점을 보면요. 영역이 출제 영역이 교육학 개론, 교육 사철학, 교육과정 평가, 교육 방법론, 심리, 사회, 행정, 생활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4개의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4개 영역. 제일 중요한 영역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방법론 이렇게 5개 영역. 5개 영역은 5개 영역 이제 영역이 좀 많은데 이 5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영역은 반드시 득점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내 것으로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교육행정은 더 중요하다는 말은 교육행정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매년 출제된다. 매년. 그러니까 4개 영역이니까 이게 5개 영역이 중요하면 하나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행정은 빠지는 일이 없다. 내년에도 또 나온다.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게 교육행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정평가, 심리, 교육방법론. 보시면 올해 23학년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행정 이렇게 나왔어요. 23학년도 과정평가, 심리, 행정, 방법론 빠지고 22학년도 작년에 과정평가, 방법론, 교육행정, 심리 빠지고 21학년도 그 전에 과정평가, 방법론, 행정 이렇게 그 전에 과정평가, 방법론, 행정 이렇게 심리가 한 2, 3년 계속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올해 나온 거죠.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얘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과정평가, 방법론, 행정 이렇게 이게 이제 주된 패턴이라는 것이고 물론 그럼 생활지도라든지 교육사철학 안 나오느냐?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육사회도 말할 수는 없지만 출제 가능성이 낮다. 근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5개 영역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강약을 영역별로 조절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공입니다. 전공은 이제 제 범위로 벗어났기 때문에 전공 그 설명회에서 설명회 듣고 공부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0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이렇게 나눠지고 100점 만점 있죠? 교육학 20점. 합산해서 이제 1차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보통 이제 그 체육이라든지 뭐 미술, 음악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2차 준비하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1차 하기도 벅차거든요. 2차는 1차 끝난 다음에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뭐 예체능 선생님들은 이제 예체능 실기 과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1, 2차 같이 준비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대부분은 그저 2차는 1차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실기 실험 평가,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실현,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지는데 교과 선생님들은 이거 4개를 다 보는 지역별로 달라요. 다 보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이거 빼는 지역도 있고요. 또 교과별로도 이것도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과별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비교과 선생님은 요거 하나만 봅니다. 요거 하나만 심층 면접만.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요 선생님들은 비교과죠. 비교과는 면접 하나로 결정되니까 1차 끝난 다음에 면접의 비중이 엄청 높은 거죠. 면접 하나로 끝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매달립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 좀 못 보면 여기서 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비교과는 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면접 하나로 달랑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심층 면접 할 때 면접은 출제 기관이 평가원에 출제하는 지역이 있고 자체 출제 지역이 있어요. 평가원 출제 지역은 평가원이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자체 출제 지역은 자체 교육청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준비하실 때는 평가원 출제 지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요, 평가원 문제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자체 출제 지역에 응시하는 분들은 자체 출제 문제도 보고 평가원 문제도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원 문제가 약간 유사하게 바뀌는 평가원 문제 형태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원 문제까지 같이 봐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죠.
평가본 출제 지역을 내가 응시하겠다 하면 자체 출제 문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 시간대도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1차 끝난 다음에 이제 공지가 나오면 그 공지를 보고 확인해서 이제 다시 매년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제 강의 특징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구조화된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는 구조화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집을 파악할 때 가옥의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하려면 가옥을 잘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어려운 내용을 볼 때는 반드시 여기는 이제 프린트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나 모르겠네. 구조화된 강의, 그 구조화를 잘 하시면서는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전체 틀을 잘 잡고 들어오시는 게 중요해요. 교육과정이든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와 관련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 무엇이라고 해서 교육 내용 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그 교육 내용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교육 과정인데 교육 과정은 결국은 교육 내용이 뭔가와 관련된 논의고 그러다면 교육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전체 구조를 짠다면 교육 내용 무엇으로 볼 것인가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걸 교육 내용을 지식으로 볼 수도 있고 학생들의 경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무엇으로 볼 것인가 관련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려면 지식으로 보든 경험으로 보든 교육 과정을 만들려면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죠? 틀.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한 틀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육 과정 모형에 근거해서 교육 과정을 만든다 그러면 그 모형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모형에 따라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면 교육 과정 형태가 결정되겠죠. 교육 과정 형태. 그 형태가 결정되면 그 교육 과정 다시 운영해야 되니까 교육 과정 운영. 결과적으로 하면 교육 과정 3개.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한 틀. 두 번째 만들어진 형태. 세 번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교육 과정의 전부다. 이렇게 뭔가 틀을 잡으면 전체가 딱 들어옵니다. 그냥 큰 틀 잡고 범주를 잡고 세부적으로 또 다시 범주로 이렇게 쭉쭉 나눠가는 식으로 뭔가 구조화해서 공부를 하시고 구조화된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화를 시켜주는 선생님이면 그 강의를 듣고 뭐 안 시켜준다 그러면 내가 구조화를 해야 돼요. 구조할 때 복잡하게 구조하면 그 구조가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 단순하게. 복잡하면 구조가 아니다. 구조화는 아주 단순해야 돼, 단순. 그러니까 전체 틀이 단순한 틀로 돼 있고 세부적으로 점점 정교해 나가야 되지. 뭔가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러면 이제 그건 구조가 안 되죠, 그죠? 저는 띵킹맵을 통해서 구조를 잡아드립니다. 두 번째, 자 내용을 이해했으면 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야 되겠죠. 핵심.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교육 논술뿐만 아니라 전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대한 양의 내용을 읽고 답안지 옮길 때는 결과적으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쓸만한 지면도 없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주요 개념과 이론을 쭉 읽은 다음에 쓸 수 있는 내용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장 두 문장에 농축시키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출해야 되거든요. 문장을 쭉 읽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그 키워드만 잘 써도 득점이 되는 게 그냥 바로 특히 전공은 키워드 채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탁탁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저는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이해 중심.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맹목적으로 암기하면 오래 못 갑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배경 지식과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이해가 됐으면 그다음에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법.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효과적인 암기 방법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외울 것인가를 늘 고민하시면서 암기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암기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시면 드리면 그 암기 방법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쨌든 기억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학 논술은 논술로 써야 되기 때문에 논술 능력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글 못 쓰시는 분들이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게 논술로 옮겨야 되니까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논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논술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제 강의를 들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상반기 중에 글 하나도 못 써도 돼요, 그냥. 하반기에 이제 그 모의고사 보시면서 그때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해드립니다. 모범 답안도 제시해드리고 서론 쓰고 결론 쓰는 거, 서론 쓰는 거 뭐 30초면 끝납니다. 결론 쓰는 것도 30초면 끝나요, 그냥. 근데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은 서론 시험장 가서 서론을 10분 넘게 서론 쓰는데 할애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론 10분 넘게 쓰면 이제 시간이 60분인데 절대로 좋은 답안이 나올 수가 없죠. 간단하게 서론의 그 논리 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냥. 서론 결론 30초 끝납니다, 그냥. 본론 쓰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글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탁월한 적중률 100%. 특히 이제 7, 8월부터 7, 8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9, 11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에서 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학계의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모의고사 집어넣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모의고사에 7, 8월 하고 9, 11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 강의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이해하고 두 번째 암기하고 그다음에 논술에서 가능하면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강의 들으시면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연간 강의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상반기 1, 2월부터 이제 5, 6월까지 3, 4월 1, 2, 3, 4월 이제 이론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 강의. 이론을 듣는 강의다. 5, 6월에 이제 상반기가 끝난다 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임용시험은 언제냐? 11월 셋째 주인데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6월 말. 요게 임용시험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고 6월 말에 공개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있고 그 공개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임용시험이다. 임용시험이다. 내 임용시험은 6월 말에 본다. 6월 말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6월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몇 번 돌려서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 모의고사 보면서 내 실력을 검증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또 부족하면 또 반성도 좀 하시면서 우리 임용시험 언제다? 6월 말이다. 6월 말. 6월 말. 그러니까 1, 2월, 3, 4월. 1, 2월은 가장 기본 이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당연히 1, 2월 듣죠. 그 다음에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6점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이론 강의 들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을. 그냥 내 실력 뭐 16점 정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했으니까 뭐 3, 4월부터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20점 만점 맞은 분들도 1, 2월 강의 듣는데 16점도 못 넘겼는데 3, 4월 하느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2월 어쩌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1, 2월을 잘 습득해 놓으셔야지 3, 4월도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은 핵심적인 거, 기본적인 것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당연히 파악하고 3, 4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중요한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단문형으로 간단하게 연습 삼아 하는 것이고 이때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3, 4월은 심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도 또 다시 추려서 한번 간단하게 개관하고 그 다음에 1, 2월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또 다시 3, 4월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는 전체 내용 이론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한 번씩 훑어보면서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1, 2월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는 생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 양이기 때문에 1, 2월 내용을 또 한 번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빼고 어떤 경우는 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새로운 내용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는 게 3, 4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3, 4월은 재수생분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재수생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뭐 시험 작년에도 괜찮게 받고 하는 분들이 이제 3, 4월에 많이 들어오죠. 초수는 1, 2월, 3, 4월 같이 보통 많이 듣고요. 내 실력이 재수 3수 했지만 내 점수가 16점 이상 안 나와준다 그러면 그냥 1, 2월, 3, 4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1호는 그냥 들으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1, 2월과 약간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고 하니까 반복되는 부분은 반복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호이 끝납니다. 그다음 5, 6월은 사례 연습입니다. 사례 연습. 이 사례 연습은 많은 사례를 다룹니다. 이론에서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됐으면 사례 직접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교육학 논술 자체가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단문 형태로 다양한 사례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사례의 기본적인 출제 방향은 객관식 기출 문제를 사례형으로 변형시켜서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사례로 한번 풀어보고 객관식 기출 문제도 다루고 객관식 기출을 사례로 변형시켜서도 다루고 그다음에 임용 논술, 교육학 논술 문제도 다루고 행정고시 문제도 중요한 사항 다시 추려서 좀 다루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례를 많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 문제를 통해서 개념에 대한 사례 적용 능력을 높여나가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평가가 좀 갈립니다. 사례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있고 별로다라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자기 취향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사례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론 정리에 초점을 맞춰주고 하자면 안 되는 거죠. 사례로 봐야 되는데 이론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 앞에 1, 2월이나 3, 4월 강의를 들어야지 사례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론도 정리하고 사례도 봐야 되겠다 하면 이 사례 연습에 그 효과가 좀 떨어지죠. 내가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것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적용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적용 능력을 배양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사례 연습을 들으면 사례 연습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난다. 전반기.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기 정도 6월 말에 임용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하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하반기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모의고사. 7, 8월 하고 이제 9, 10월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7, 8월은 영역별로 보는 것이고 얘는 이제 종합 모의고사입니다. 이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 8월에서도 출제가 되고 9, 11월에서도 출제가 되고 그래요. 어쨌든 7, 8월부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안 듣는 분들도 이 두 개를 거의 대부분 선생님 다 들어요. 이 두 개, 7, 8하고 9, 11은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 적용률도 높이고 내 실력도 한번 검증해보고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작년에 내가 만점 맞았다. 만점 맞은 분들도 7, 8을 하고 9, 11은 이제 듣게 되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오셔갖고 선생님 저 작년에 만점 받았는데요. 다시 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만점 받았는데도 이론 강의 다시 듣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 취향이니까 어쨌든 7, 8월과 9, 11월 모의고사는 정말 중요하다. 일단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직결되고 또 저도 신경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7, 8월은 영역별로 이제 영역별로 모의고사 보면서 영역별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과정 영역 이번 주는 교육과정 영역 모의고사다. 그러면 교육과정 영역 미리 공부해서 모의고사 보고 교육과정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고 9, 11월은 종합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영역별 구분 없이 진짜 모의고사 진짜 시험처럼 진짜 시험 영역 막 섞어서 출제하거든요. 섞어서 출제하게 됩니다. 근데 7, 8월 했던 논점이 9, 11월의 논점 똑같게는 출제를 안 해요. 조금 다르게 해서 출제하지. 그래서 7, 8월과 9, 11월은 겹치는 논점이 겹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 논점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하고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고요. 올해 작년 2023학년 올해 2023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7, 8월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고 작년에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9, 11월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고 해마다 조금씩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7, 8월과 9, 11월은 모의고사도 풀면서 동시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의고사 할 때 다른 선생님들은요 모의고사만 풀고 해설하고 그걸로 끝나는데 저는 무한 반복이죠.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1, 2월 했던 도 중요한 거는 3, 4월 반복하고 3, 4월 했다고 중요한 걸 5, 6월 또 하고 7, 8월 또 하고 9, 10월 또 하고. 왜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해 줘야지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모의고사 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 90일에도 마찬가지. 해설하고 또 핵심 내용, 중요한 내용 또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출제 수리가 높은 거 다시 정리해 나가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문제도 이제 사례 형태로 완결된 논술문을 이제 쓰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술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실력이 좀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7, 8월, 90일만 들어도 논술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자, 11월 셋째 주에 시험 끝나면 이제 12월에 심층 면접해서 간단하게 안내해주고 합니다. 면접 공부는 이제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면접 공부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셋째 주 이때가 임용시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11월 셋째 주 토요일이 임용시험 날짜가 이제 정해집니다. 자, 공부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라고 하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략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메타인지. 이 상대를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도 세워서 공부에 나갈 때 합격할 아까 말씀드렸죠. 노력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 전략이 상대 알기 전략, 이것 다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노력하자. 먼저 임용시험 교육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교육학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시험, 교육학 논술이다. 전공 서답형이다. 이걸 잘 알아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객관식에 맞게 공부해야 되고, 논술형이면 논술형에 맞게, 서답형이면 서답형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교육학 논술은 일단은 교육학 시험이면서 동시에 논술 시험이죠. 교육학 내용을 논술로 쓰는데, 논술로 써야 되니까 아주 지엽적인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서 기억하고 글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준비 형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있죠. 논술의 문제를 우리가 논제라고 합니다. 논제를 읽고 답안을 서술하게 되는데, 논술 문제는 이 교육학적 개념을 요구하는 교육 사례가 나오게 되고, 가상적인 사례를 읽으면서 어떤 개념, 어떤 이론이 필요한지를 이제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중심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이 교육학 논술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내용, 개념과 이론을 사례에 잘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핵심 내용과 개념들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사례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력까지 요구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강약 조절하면서 학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면 똑같은 시간을 그냥 같이 할애해버리고 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보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조금 덜 보고,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영역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학 영역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영역은 5개 영역이다.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교육심리, 교육행정 5개 영역. 5개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또 교육행정이 제일 중요하죠. 교육행정은 매년 빠짐없이 나오니까 교육행정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교육행정학부터 잡아야 돼. 너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야. 너부터 잡아야 돼. 너부터. 교육행정은 다른 영역보다 한 번 더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뭔가 좀 이 영역별로 좀 비중을 달리해서, 전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영역과 중요하지 않은 영역 잘 구별해서 중요한 영역을 한 번 더 봐주는 식이고, 그 같은 영역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전부 다 평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지적합니다. 이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중요한 것도 중심으로 지적하죠. 이게 중요하다. 이건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이다 하면 또 별표도 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지는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출제 경향. 기출 문제 잘 분석해보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거를 위해서 기출 문제를 출력하십시오. 저는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 나눠 드립니다. 문제만 출력하시면 돼요. 문제만. 전공도 마찬가지. 문제만 갖다 놓고 계속 보세요. 그냥 공부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그냥 뭐 공부하기 싫거나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한 번씩 봐주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 봐주는 거예요. 최근 5년치 지금부터 최근 5년치 정도의 문제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면 문제 유형이 파악이 돼요. 어떻게 묻는지, 이렇게 묻구나, 이렇게 답을 요구하구나. 그러니까 그 유형과 형태를 파악하게 되니까 공부하실 때도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나중에 떠올라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공과 교육학은 기출 문제만 뽑아서 답지는 없어도 됩니다. 기출 문제만 뽑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윤곽이 보이면 공부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이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자, 문제 한번 보실게요. 대점 20점 만점이죠. 내용 영역 10점, 형식 5점. 형식 5점은 그냥 점수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5점을 그냥 가져가는 거고, 내용은 내가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점. 자, 영역이 4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영역은 보시면 이제 교육 심리입니다. 이거는 심리. 요거는 교육 평가고요. 얘는 교육 과정이고, 얘는 교육 행정이에요. 행정. 이렇게 4개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자, 심리 영역 4점이죠. 교육 평가 4점, 교육 과정 4점, 교육 행정 3점 해서 총 15점이에요. 15점. 15점 플러스 형식 5점 해서 20점 만점입니다. 형식 점수는 받는 거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제가 설명하면 5점을 그냥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15점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보면 영역이 4개 영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4개 영역, 출제 교수가 3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은 행정교수하고 과정교수하고 심리교수. 이렇게 3분. 과정교수가 평가 함께 출제했습니다. 같이. 3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4개 영역을 출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문제를 보면, 심리, 자기 효능감이라고 되죠.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논점이죠. 그 다음에 자기조절이라도 자기조절. 자, 주요 논점이 2개입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기조절. 이거 누구 거냐? 반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두라. 반두라의 이론이에요. 반두라가 왜 중요하냐? 반두라는 교육 심리학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교육 심리학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반두라입니다. 심리학계.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심리학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반두라. 반두라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예전에 관찰학습 이론이 출제가 됐어요. 관찰학습 이론이 출제가 됐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또 그랬죠. 이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에게 또 나온다. 또 나오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이다. 자기 조절. 최근에 자기주도 학습 이런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심리학과 연관시키면 자기 조절이 되거든요. 자기 조절. 그 자기주도 학습은 반두라의 자기조절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조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도 물어보고 9, 10월에도 물어보고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공부하고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답하지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기조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 요인 보면 이제 제시문을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그 2가지에 대한 교수 전략 쓰라. 교수 전략은 책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책에 있습니다. 2가지. 책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가르쳐서 이 두 가지 요인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저거는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한 개념 정도만 잘 서술해도 답안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효능감 형성 요인 두 가지를 어떻게 가르칠래라고 하는 것은 책이 없으니까 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오픈형이다. 오픈형 논술이라고 그러고 오픈형 논술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해야 돼. 활용해서 여기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책이 없는 거죠. 책에. 근데 개념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르셔도 되지만 두 번째 자기조절 과정 보면 목표 설정 과정이 있고 이 단계 말고 나머지 단계의 지원 방안 두 가지죠. 나머지 단계가 이게 목표 골 세팅했으면 그다음 셀프 모니터링, 셀프 이밸류에이션, 셀프 레인포스먼트, 자기 관찰 또는 자기 점검, 그다음 자기 평가, 자기 강화, 목표 설정, 두 번째 단계가 자기 관찰, 그다음 세 번째 자기 평가, 네 번째 자기 강화. 그러니까 이후 단계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써주시면 되는데 그 단계는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지원 방안 이것도 역시 오픈이에요. 단계는 하는데 그 단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원 방안은 그 단계에 맞추고 잘 설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역시 오픈형이지만 오픈형 같지 않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형성평가 네 번째 논점. 형성평가의 그러니까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게 활용방. 형성평가의 활용 방안이죠. 책이 없어요. 책이 없다. 형성평가는 책이 있다. 형성평가의 활용 방안은 책이 없다. 형성평가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응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오픈형이죠. 오픈형. 근데 형성평가의 활용 방안을 모의고사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형성평가 똑같이 활용 방안으로 물어 활용 방안. 연습하고 들어간 거예요. 연습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오픈형이 더 이상 오픈형이 아닌 거죠. 예. 어떻게 활용 방안을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활용 방안을 모의고사 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형성평가를 모의고사 내신 분들은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집어내는 사람 있고 그냥 못 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이미 모의고사 봤기 때문에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타당도의 명칭, 이건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란 명칭만 쓰면 되고 또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교수 타당도지만요. 내용 타당도 확보 방안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 크게 논점 두 개죠. 형사평가하고 내용 타당도 크게 논점. 내용 타당도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고요. 내용 타당도 나오면 저거 물어본다. 확보 방안 물어본다. 어떻게 확보할래? 그대로 나 그대로. 모의고사로 풀어봤기 때문에 또 크게 어려움 없죠. 그 다음에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이 교육과정 이론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거든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두 개. 경험 중심 물어봤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교육과정 이론, 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조직 방안 두 개. 자, 이거는 교육학의 점수가요. 어떻게 배당되냐면 한 가지씩 무조건 1점씩입니다. 장점 두 개는 장점 1점. 조직 선정 방안 두 개니까 선정 1점, 조직 1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점 몇 점 없습니다. 무조건 1점씩. 그런데 점수를 보면 내가 받은 점수가 19.67이 나올 수도 있고 19.33이 나올 수도 있어요. 1점씩인데 왜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가? 3인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점은 3인이에요. 3인이 채점하고 그걸 평균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20점 준 거죠. 한 사람이 19점 준 거고. 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19점 주고 아니지? 두 사람이 19점 주고 한 사람이 20점 준 거예요. 평균 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학문 중심 교육, 경험 중심 교육 과정도 중시했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거는 단순한 문제예요. 장점 두 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장점 단점은 교과서 다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인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조직은 책에 없어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거 7, 8월에 모의고사 봤거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조직, 특히 조직에서 많이 틀리는데 조직하면 엉뚱한 내용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을 쓰라고 한다면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답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그리고 90월에서도 정리할 때 또 얘기했거든. 모의고사는 이미 7, 8월에 봤기 때문에 똑같은 모의고사 제가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같은 학문 중심 물어보더라도 다른 걸 물어보지 똑같은 걸 안 물어보죠. 반복이 되니까. 근데 이론 정리할 때 학문 중심은 조직할 때는 나선형으로 조직해야 한다까지 또 얘기를 해줬어요. 예, 책이 없지만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행정입니다. 관료제. 관료제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죠.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2개, 역기능 1개. 이거는 암기사항이에요. 그냥 암기사항. 관료제.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이제 물어봤죠. 이것도 7, 8월에 물어봤어요. 모의고사에서 관료제 물어보면 관료제 여러 특징 중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에 따른 순기능, 역기능 이렇게 물어볼 거다. 이렇게. 이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출제했고 실제 시험도 그렇게 나왔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지적해 준 대로 그냥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점 만점 맞는 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이론 강의 잘 들으시면서 중요하다는 것들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모의고사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활용해보고 하면 최소한 18점 맞는 거는 쉽다라 생각합니다. 20점은 잠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서 20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18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학문 중심, 경험 중심, 관료제, 형사평가, 타당도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논점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논점들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과정 이런 거 핵심 중요한 논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2022학년도 보도록 하죠. 22학년도는 올해 23학년도보다 조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23학년도는 좀 쉬운 거예요. 올해 시험은 좀 쉬운 거고 22학년도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멘붕에 빠졌다 할까? 뭔가 좀 어려웠던 시험이다. 어려웠던 시험인데 초수 20점 만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 22학년도 문제를 보면요. 송교사가 언급한 첫 번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두 번째 평가, 세 번째 교육 방법론, 네 번째 교육 행정, 이렇게 4개 영역. 내용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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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됐죠. 그죠? 15점. 교육과정 보시면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입니다. 첫 번째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적 측면에서 갖는 의의 2개, 학습적 측면의 의의. 수직적 연계성. 수직적 연계성 아마 이거 강조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들어요. 진짜. 수직적 연계성 교과서에 별로 없어요. 교과서에 별로 없고 제 책에는 있죠. 있는데 저거 강조하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수직적 연계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수직적 연계성 중요한데 수직적 연계성의 의의는 책이 없어요. 의의는 수직적 연계성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픈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형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픈형을 대비하려면 개념을 일단 정교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모의고사 할 때도 굉장히 연습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의의까지는 책이 없으니까 의의까지 몰라도 수직적 연계성이 뭔지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나중에 생깁니다. 두 번째,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2개. 방법 2개. 저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저거 우리가 또 모의고사에서도 또 풀어봤던 부분인데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이거든. 송교사가 계획하는 거는 제시문을 보면 교과 내 재구성을 얘기하고 교과 내 재구성. 교과 내 재구성이 있고 교과 간 재구성이 있는데
이거 모의고사 볼 때 제가 말씀드렸고, 모의고사 봤더니 교과 내재구성 쓰라고 했더니 교과 안 쓰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쓰냐. 교과 내재구성을 쓰라고 하면 교과 내재구성을 써야 하는데 교과 관재구성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까지도 얘기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평가, 총평의 관점,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평가 중에서 총평의 관점,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평가 실행방안이라고 실행방안. 자, 아까 그 평가를 잘 보시면 평가가 앞에도 평가의 활용방안, 여기는 실행방안이잖아요. 그죠? 교육평가는 뭔가 활용하고 실행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평가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걸 형태를 분석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실행 어떻게 실행할래?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이것도 연습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해석 기준 2가지 쓰라. 이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평가 결과 해석 기준 하니까 뭔지 모르겠다. 평가를 기준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에 따라 해석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 준거가 절대적 기준이고 규준이 상대적 기준이고 자기가 기준이 됐을 때 자기 참조, 준거 참조, 규준 참조, 자기 참조 이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 해석 기준이니까 송교사 얘기 들어보면 평가를 할 때 상대방을 상대적으로 이 상대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아니다. 얘가 아니면 얘 아니면 얘 2개지. 그지? 2가지니까 2가지 쓰라. 2가지. 쓰면 되는 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게 나왔구나 하는 정도만 받으시고 교육 방법론, 교수 전략 2개. 그다음에 요 교수 전략은 이제 교수 모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 모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그냥 암기 문제, 암기. 딕과 캐리의 교수 모형이 있거든요. 딕과 캐리 교수 모형에 따른 교수 설계인데 요거는 암기상, 단순 암기상. 그 다음에 송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교수학습 활동 2가지를 테크놀로지와 함께, 테크놀로지가 뭡니까? 기술이죠.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고립감을 해소할 것인가? 요거 책이 없어요. 자체. 책이 없는데 모의고사에서 몇 번 풀어봤어요. 몇 번.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차 후기 테크놀로지 나오면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 있잖아. 소름 돋았다. 이 얘기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던 부분이고 여기도 이렇게 2개 논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보면요. 영역별로 꼭 2개씩 논점을 두고 이거 하나 논점 또 하나 논점. 하나 논점. 2개 논점씩 물어보잖아요. 그죠? 꼭 2개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짧은 시간에 저 2개 논점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 정도만 물어봤는데 지금은 2개 논점을 한 영역에서 2개 논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시간 내에 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연수 종류. 연수 종류는 보통 이제 유초등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임용 시험 보거든요. 유초등에서도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고, 여기 연수와 관련해서 장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 학습 공동체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장학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점. 여기 보면 약간의 응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죠. 오픈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22학년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초수 20점 만점자가 되게 많이 나왔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해 봅니다. 자, 상대방을 알았죠. 이제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나의 평소 습관이 어떠한지, 성실한지, 게으르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각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민그적 하다가 좀 늦게 이제 뭐 공부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죠? 그런 분들은 잠이 많으신 분들은 잠을 줄이셔야 되는데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잡니다. 한 6시간, 7시간 정도 주무시면 되죠. 그죠? 6, 7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고 내가 평소에 선생님 저는 9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9시간은 좀 너무했다. 그치? 그러면 잠을 줄여야 되는데 내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9시간 자던 사람이 갑자기 6시간 잔다. 그러면 3시간을 뚝딱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건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겠지. 그 다음 3, 4일 지나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9시간. 인간의 뇌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옛날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시켜줘야 되고요. 내가 9시간 자는 사람이 6시간으로 바꾸겠다면 한 일주일 정도 10분 정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10분 단축시키고 10분 단축. 뇌가 인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몰 스텝으로 조금씩. 그리고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 전에 미리 책가방 다 싸놓는 거예요. 내일 가져갈 거 미리 다 준비해서 바로 책가방 들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다 싸서 출입문 입구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딱 갖다 놓는. 그 준비하면 바로 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9시부터 내가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10분 안에 도착해. 10분 전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9시 땡 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계획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좀 게으르다 그러면 계획된 대로 딱딱딱 움직여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미리 계획해놨어요. 미리. 의지가 강한 자 약하냐? 의지가 약한 분들이 많죠. 사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별로 없지 사실은. 의지가 약해요. 하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러죠. 그럴 때 자신 이제 자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네가 왜 선생님이 돼야 되는지, 네가 왜 올해 꼭 합격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생각하고 내 옆에 친구들도 합격하고 있고 나는 공부하고 있고 내가 나이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자기 다시 의지를 가꾸고 동기를 유발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체력 상태 1년간 달려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선생님들 이런 얘기 합니다. 헉헉거려요. 토 나올 것 같다 그래. 토 나올 것 같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헉헉거리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분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지. 갈수록 얼굴이 상합니다. 얼굴이 상하고 헉헉헉 그럽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막 살아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가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헉헉거릴 정도로 힘들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잘 먹으셔야 됩니다. 아침밥 꼭 챙겨 드시고 아침밥 꼭 챙겨 드시고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는 운동해 주셔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 뭐 특별히 운동한다고 해서 뭐 헬스장 갈 필요가 없어요. 가벼운 줄넘기를 한다든지 조깅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뭐 내가 도서관 간다면 도서관 10분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미리 내리는 거죠. 차를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시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활 중에 이렇게 매일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적절하게 운동해 주는 거. 뭐 식당 밥 먹으러 가겠다. 식당 밥 먹으러 일부러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제 운동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 공부 능력은 어떤가? 내가 구조화를 잘하는 사람인가? 구조화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잘하는지, 이해 못하는지, 암기력은 어떤지, 암기한 내용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거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구조가 안 되면 구조가 잘 된 책을 봐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있잖아요. 사전.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어 사전 찾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국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국어 사전도 찾아보고 영어로 됐으면 영어 사전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자로 돼 있는 거는 한자를 잘 알고 있어야지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하고 다른 내용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적용력,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저 높은 산을 올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어떻게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한 100m 정도만 가라 그러면 쉽게 갑니다. 100m 더 가볼까? 가죠. 100m 더 가보자. 결국 자기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은 그냥 10분 단위로 공부하겠다. 10분만 내가 집중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10분만 공부하고 그냥 일어나겠다. 10분 해봤더니 괜찮죠? 10분 더 가자. 10분 더 가자. 10분 더 가자.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냥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 10분 단위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날은 공부가 되게 안 돼요. 동기가 유발이 안 돼.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어쩐지 공부하기 싫더라. 봐도 읽어주지도 않고 내용도 안 들어오고 심란하고 막 그러죠. 감정이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내용을 하지 말고 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는 걸 딱 끌고 와요. 야, 너 나랑 이번엔 놀아야 되겠다. 10분 정도만. 근데 걔랑 10분 정도 노는데 별 재미가 없더라.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잠깐 일어나서 다시 스트레칭 좀 하고 다시 앉습니다. 앉아서 또 다른 내용 갖고 만만한 거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얘 갖고 또 10분 정도 집중해 봅니다. 되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한 번 더 또 일어나서 또 스트레칭 좀 해보고 또 다른 거 갖고 또 한번 해보죠. 안 된다. 어떡합니까? 그날은 안 되는 날이에요. 공부 안 되는 날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시간도 버리고 그냥 힘만 듭니다. 어떻게? 그냥 공부 안 하는 것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 날 우리가 쉬잖아요. 그죠? 일요일 쉬더라도 그냥 쉬는 게 아니죠. 3분의 1등분해서 이 공부하고 순서 바꾸고 상관없습니다. 이때 휴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요일 날 진짜 공부 안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그래 어쩔 수 없다. 놀자 그냥. 놀자. 음악 듣고 나가서 뭐 자전거도 타고 커피도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자. 놀자. 대신 놀았으니까 휴식 없어. 이때 공부하면 되는 거 이때. 그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셔야지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예상치 못하게 이때 예상치 못한 경우에 대비를 못해요. 공부 안 되면 그냥 쉬고 이게 앞당겨서 쉰다 생각하고 이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주일 평균적으로 딱 혼자 공부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전략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내 인지 양식,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장독립형, 혼자서 공부하고 사고하는 걸 좋아하는지,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지, 너무 오래 해서 시간 질질 끄다 보면 그 시간 안에 별로 공부 못하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대충 빨리빨리 넘기는 스타일인지, 극단적인 경우는 둘 다 안 좋습니다. 둘 다. 이것도 파악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고, 직강이 좋은지 인강이 좋은지 이것도 각자의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이제 직강은 현장감이 있어서 좋고요. 인강은 반복 학습이 있어서 좋죠. 반복.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직강. 중요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다. 인강. 사람에 따라 달라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강 듣다가 직강 들으시면요. 야, 직강 괜찮다. 정말 현장감 있다. 너무 괜찮다. 모의고사 볼 때 오니까 막 열기가 뜨겁거든요. 꽉 학생들도 많고 옆에 친구들 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현장감이 느껴지고 되게 좋아요. 인강은 그게 없거든요. 혼자서 공부해야 되니까.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을 거예요. 밀리기 시작하면.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그냥.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막 밀린다. 계획적으로 못 쫓아간다. 그러면 직강 들으셔야 돼요. 직강. 인강 들으시는 분들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딜레이가 안 되도록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그게 되시는 분들 인강 괜찮아요. 저 같으면 인강 들을 것 같아. 그냥 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밀리지만 않겠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강의 듣고 또 내가 놓친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반복해서 보고 그러면 효과가 좀 더 높아지니까. 근데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직강이 훨씬 효과적인 사람이 있고 인강이 효과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인강은 좀 밋밋한데 직강 오니까 훨씬 귀에 잘 들어온다. 귀에 잘 들어오는 건 맞죠. 직강이 훨씬 잘 들어옵니다. 인강은 약간 평면적인 것 같다면 직강은 약간 입체적인 것 같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변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친구 많으신 분 시험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울리길 좋아한다. 이거 안 돼. 이거 시험 때까지 참으셔야 돼. 1년만.
이 친구가 전화 옵니다. 야, 나 바빠. 1년 뒤에 보자. 뭐 하는데? 몰라도 돼. 1년 뒤에 볼 때 그때 내가 확실하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다음에 친족 관계, 결혼했는지. 뭐 미혼이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결혼하신 분들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육아맘들 특히 또 누군가를 부양해야 된다 하면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같이 뭐 가정 일을 좀 분담하고 잘 얘기해서 1년간만 나 좀 도와달라. 1년이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내가 책임지고 잘 할 수 있겠다. 내가 그 다음에 후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또 거기 맞춰서 각자 시간 쪼개내고요. 그리고 이제 내 시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 가능한 시간 또 이제 정리해놓고 이제 특히 이제 대학교 4학년 분들 아니면 이제 직장인들 아니면 이제 그 육아만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간 확보 어렵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 확보 가능한지도 미리 계산해보고 그다음 짬짬이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짬짬이 시간들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잘. 이 짬짬이 시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 짬짬이 시간이 나오는지 그것도 잘 체크해서 가능하면 모든 시간들 전부 다 공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공부하셔야 돼요.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교통사고만 안 날 정도로 힐끗힐끗 보면서 책 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 뭐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뭘 보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보고 지하철에서 앉아서도 보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다만 이제 길 걸어갈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힐끗힐끗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힐끗 보면서. 그냥 미친 것처럼 책에 빠져서 시간만 나면 공부하셔야 돼. 시간만. 내 머릿속은 전부 다 90% 이상은 다 공부밖에 없어야 된다.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가?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쌓일 수 있잖아요. 적절한 해소 방안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를 막 듣고, 커피 마시면서 쉬는 거 좋아하면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잠자는 거 좋아하면 잠자고. 저는 스트레스 쌓일 때 잠자버립니다. 자면 잊어버리거든요. 잔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브 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해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전략.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구조화해야 돼. 일단 첫 번째. 교재가 있으면 그런 교재를 사면 되고요. 어쨌든 공부할 때는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자. 두 번째,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쭉 전체 구조가 파악이 됐으면 세부 내용 들어갑니다. 내용 읽고 내용 이해하고 내용 이해가 됐으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뭔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키워드 두세 개, 뭐 한두 개 있다, 또 한두 개 있다. 이 키워드 중심은 내 말로 말해봐야 내 말로. 자, 전체 내용 첫 번째 내용 쭉 읽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쭉 읽어. 아, 이게 읽는 거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 아, 이게 핵심 키워드일까? 얘가 빠지면 전체가 이게 빠지면 말이 안 돼. 얘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키워드 딱 기억하고 이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 내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 내 말로 바꿔보는 게 내 말로. 어차피 표현은 내 말로 해야 되고 응용을 하더라도 그 내 말로 응용해 나가야 되니까 내 말로 표현해 보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실 때 뭐 강의에서 핵심 키워드 알려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안 알려준다, 모른다 하면 파악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고 이해. 두 번째 핵심 키워드 파악한다. 세 번째 이걸 내 말로 표현해 본다.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 추출하고 내 말로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중에 교육 심리학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조직화와 종교화예요. 조직화와 종교화는 학습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하기 위한 부호화 전략이거든요. 부호화 전략. 그 다음에 암기 방법. 이해해서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위한 암기법. 암기법은 여기 이제 그 자료에도 저 뒷페이지 있는데 두문자법을 활용할 수 있고 운율, 스토리, 연상법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문자법을 많이 활용하죠. 스토리, 이야기 형태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시고요.
또 암기법을 공부하실 때 내가 암기법 활용한 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고 돌아왔는데 잘 암기가 잘 안 된다. 그럼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예, 비교해보고 어느 게 더 좋은지 이렇게 계속 비교해 가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거 잘 암기하고 암기한 것을 잘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됐고 암기가 됐고 이거를 내 말로 풀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자,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는 겁니다.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말로 문장을 만들어서 자기 말로 표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인출하고 또 암기하고 인출, 암기, 인출. 이게 계속 인풋, 아웃풋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사례 적용해 보여야 한다. 적용. 특히 이제 1, 2월, 3, 4월 이론 강의 들으실 때 이제 이론 핵심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했으면 그 이해한 내용을 꼭 실제와 연결지어서 실제 가상적인 사례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야, 이런 개념은 이런 상황과 이런 사례에 좀 적용시킬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학습된 무기력감을 공부했다. 학습된 무기력감이 뭐냐? 학습된 무기력감. 계속되는 실패, 키워드가 계속되는 실패입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이 무능하다, 무능력하다는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실패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가 난 능력이 없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학습된 무기력감입니다. 이런 개념을 파악했으면 야, 이런 개념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례. 야, 우리 반 철수가 있어. 이 철수가 수학 시험 옛날에는 괜찮은데 수학 시험 봤더니 맨 40점, 30점 이렇게 받았어. 수학 뭐 보면 지긋지긋하다고 수학에 대해서 자신은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가 보다. 수학적 머리가 없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수학은 이제 자포자기 상태다. 자포자기. 그래서 수포자가 됐다. 수포자. 이게 뭐지? 학습된 무기력감이잖아. 이 사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철수가 학습된 무기력감의 상태에 빠져 있어. 왜냐하면 수학에 대해서 계속적인 실패를 했고 결국은 자기 능력이 없나 보다. 이게 두 가지 키워드잖아 지금. 키워드. 능력이 없나 보다. 이 무능력을 학습해 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수포자가 돼버린 거야. 중요 키워드 두 가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이 키워드 딱딱 집어넣어서 이게 뭐다 딱 파악해야 되니까 이런 사례와 연관지어서 계속적인 이 사례와 연결지고 개념 연결지려 하다 보면 나중에 사례 적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게 이렇게. 전공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핵심 개념 계속 적용하다 보면 이 개념도 정교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떤 사례나 상황이 주어지면 이 사례 상황이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거 학습된 무기력감 상태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하고 암기 방법 통해서 잘 암기하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더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논술은 사례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사례가 주어지고 이와 관련된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공부할 때 이 이해한 개념을 다시 실제 사례와 연결 지어가면서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죠. 이거는 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례 연습은 책이 없는 거지만 이거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빨리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2월, 3, 4월은 빨리 급하게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진도 나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교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거를 이렇게 사례에 한번 적용하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생각하며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 1, 2월, 3, 4월에 이런 내용 연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때 막 틀립니다.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게 안 되셨다 이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보면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인강이 밀리다 보면 빨리 듣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빨리 듣고 내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듣긴 들었지만 머릿속에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계속 곱씹고 씹고 해서 이렇게 삼켜야지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개념을 봤으면 개념을 사례에 적용시켜보고 이런 가상적 사례로 생각해보고 자꾸 적용시켜보는 이런 연습도 하고 생각도 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
이게 내 개가 되는 거야, 내 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이게. 보통 이런 시간을 잘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변혁적 지도성입니다. 내가 이제 변혁 지도성을 좀 공부를 합니다. 쭉 글을 읽어요. 쭉 글을 읽으면 일단은 보세요. 내가 뭐 상황 자체를 번역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구성원들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기대 예상 성과를 달성하는 지도성 이런 얘기 있더라. 쭉 하면 아, 변혁적 지도성이니까 뭔가를 변혁시켜 나가는 지도성인가 보다, 그치? 변혁시켜 나가는 지도성이니까 변혁적 지도성이 무엇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거지? 아, 상황을 완전히 변혁시키자. 상황만 변혁시킬 수 있나? 조직을 변혁시킬 수도 있죠. 상황이나 조직, 상황 자체에서 그 상황에 맞는 지도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상황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버리는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현재 조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조직에서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완전히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바꿔버리는 지도성. 상황을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지도성. 이런 지도성이 이제 변혁적 지도성이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상황이 안 맞춰져 있다. 그러면 상황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 자체를 변혁하고자 하는 지도성.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죠? 상황 자체를, 상황이나 조직을 변혁하고자 하는 지도성이다. 그럼 상황이나 조직을 바꾸려면 상황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인들이 있을 거네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까? 조직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지 조직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켜서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핵심이 뭡니까? 상황이나 조직,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태도 변화시키는 거, 이거잖아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변혁 지도성이 뭐냐 그러면 변혁적 지도성은 상황이나 조직을 변혁해 나가는 지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태도나 신념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도성을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내 말로. 키워드 두 가지 딱 갖춰 전체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 핵심 요소, 특징. 자,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지적자, 개별적 배려. 내용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 외웁니까? 이상한 영감이 지개를 지고 상황을, 그리고 이미지화시키는 이미지. 이상한 영감, 변혁 지도성하면 이상한 영감이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영감이 지게를 찌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 그럼 이상한 영감의 지게, 이상한 영감의 지게. 해서 앞에 따서 이제 기억하죠. 그 다음에 요거 내용 써야 되잖아요. 이상적 완전한 영향력. 보면 쭉 문장 많은데 키워드만 뽑았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존경, 동일시, 모범의 대상.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 그들에게 동일시와 모범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되게 길죠? 그 간단한 키워드 딱 몇 가지만 기억하고 요거 중심으로 내 말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비전을 공유하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주음으로써 영감적으로 동기화시킨다. 그 다음에 혁신, 지적 자극은 이제 키워드가 혁신적인 창의적이거든요. 보다 혁신적이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자극시켜 나간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욕구, 잠재력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간다. 개별적 배려거든요. 이런 키워드만 딱딱 기억해서 말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거 변혁 지도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혁 지도성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례 적용시켜야 되겠죠? 아까 좀 얘기했지만 변혁시키는 사례를 여기다 주는 거지, 사례. 기존의 아이들이 내가 학급 담임을 맡았는데 새로 중간에 학급 담임으로 부임해 왔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고 기존의 그런 학습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겠더라.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애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그래서 학급 상황을 좀 새롭게 변모시켜야 되겠다. 학급 상황을 좀 재구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도성을 발휘하고자 한다. 어떤 지도성이 필요한가? 다 찾아보세요. 이거밖에 없지.
변현재 지도성. 왜냐하면 학급 상황을 다시 완전히 끄덕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애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현재 지도성이지. 변현재 지도성. 그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먼저 내가 야 니들 더 잘할 수 있어. 그 선생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애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동일시 대상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우리들이 원하는 그 변혁적 상황에 대해서 기대나 도전감을 주면서 계속 동기화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더 성적이 더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개인의 욕구와 동기 더 잠재력을 개발했다는 부분을 계속 배려해주면서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배려해 나간다. 이런 것들이 변혁 지도성의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요렇게 결국은 요거 잘 기억한 다음에 관련된 상황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혁 지도성을 발휘해야 되겠다.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렇게 발휘하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핵심 키워드 파악하고 내용 이해가 어느 정도 됐죠?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합니다. 기억 것을 적용하고 이거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렵지. 이제 사례 생각해야 되고 또 적용시켜봐야 되고 쉽지 않아요. 실력이 없으면 사례를 잘 생각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좀 되면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에 교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단순히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나름대로 내가 왜 교사가 돼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임용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교단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됩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1년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합격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